여러분, 반가워요.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3주차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다들 잘 지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난 일주일은 또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돌아온 우리 유학생들의 건강 문제로 좀 사회가 시끄러웠어요. 아무래도 저도 대학에 있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뉴스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건강하지만 네, 우리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들을 배려해서 나의 자유를 조금 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은 다 자신의 건강과 또 주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헛되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세 번째 주차 콘텐츠 산업 창업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록버스터의 법칙과 쇼폼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긴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네, 영상 콘텐츠의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서 콘텐츠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거기에서 주된 리더로서 또 활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되셨죠?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이 두 의견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지지하는지, 어떤 의견이 앞으로 우리 영상 콘텐츠 산업을 주도하는,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의 회장인 앨런 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화 한 편에 2억 달러를 쓸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쟁력이다라는 거죠. 소수의 히트 상품이 컨텐츠 시장을 점령하는 일종의 블록버스터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롱테일 경제학이라는 책을 쓴 크리스 앤더슨은 이런 말을 하죠. 유튜브에 널린 잡다한 영상들이 드라마 더 소프라노스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전통적인 TV 콘텐츠 제작비와 비교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이른바 소량 생산 콘텐츠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견이 앞으로 미래 미디어 시장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각각의 A와 B 의견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A 주장부터 살펴볼까요? 콘텐츠 산업에서 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이전 수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다뤘었어요. 특히 영화 산업에서는 더 그렇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블록버스터급의 영화가 더 가치 있고 또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경하고 또 낯설고 그렇지만 놀랍고 멋진 스펙터클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극장을 가보시면 더 큰 화면을, 더 선명한 화질을, 입체 서라운드를 추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상상 속에서나 존재했던 이미지들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래부터 이 영화라는 미디어는 기술의 발명과 함께 탄생하고 발전해 왔는데 지금은 테크놀로지의 선두에서 관객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블록버스터급의 영화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디즈니에서 자사의 경쟁력을 블록버스터를 제작할 수 있는 이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삼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흥행 대작들의 제작비와 수익에 대한 통계 자료를 봐도 이 주장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은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최고의 제작비 랭킹 10위까지의 영화들이에요. 10위에는 아바타, 9위에는 007, 8위 해리포터, 7위 호빗,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캐리비안의 해적까지. 영화 리스트들만 봐도 이 거대한 세계관, 또 마법과 판타지가 나오는 그런 세계, 엄청난 폭파씬이라던가 전투씬들로 관객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떠올리실 겁니다. 아직까지도 역대 흥행 1위의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이 아바타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의 경우에는 예산 규모가 2,37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헐리우드 예산 규모는 정말 모든 영화인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규모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 7,800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하니까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제작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스토리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영화 역사상 혁명적인 작품이라고 칭송받을 만한 의미를 도출해낸 작품입니다. 먼저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아바타의 스토리는 지구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판도라 행성으로 향한 인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도라 행성에는 이미 원주민인 나비족이 살고 있었어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나비족과 인류가 대립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전직 해병대원인 제이크 설리가 아바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비족 중심부로 투입이 되는데요. 나비족과 교류를 하면 할수록 나비족의 입장에서 판도라 행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인류 편에 서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나비족 편에서 인류에게 대항하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이 보여지죠. 사실 이 스토리 구조가 특별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전형적인 이야기 포맷을 가지고 있죠. 다만 의미 있는 스토리적으로 의미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후반부에 제이크 셜리가 결정하는 어떤 것 때문이에요. 이게 스포일러라 여러분이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머뭇거려지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진행해야 되니까 스포일러로 남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바타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계실 거예요. 네. 꼭 이번 기회에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미디어 기술 콘텐츠를 공부하는 친구들인데 이 아바타라는 영화적으로 굉장히 영화의 역사상 의미 있는 작품은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셔야겠죠. 네. 강요해요.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이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가상 판도라 행성이 사실 실제 존재하는 행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가상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제이크 설리가 현실의 육체를 버리고 정신을 로그인한 가상의 육체와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가짜라고 여겼던 가상의 세계를 인정한다라는 그런 영화의 결론을 의미하잖아요.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일부 관객들이 이 아바타의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동경해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굉장한 우울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보시면 그 판도라 행성에서 보여지는 그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세계의 모습처럼 비추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비루하고 비참해 보이는 거죠. 너무나 우울해 보이고. 그래서 나도 저 세계, 주인공이 이제 자신의 현실의 육체를 버리고 그 판도라 행성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나도 현실의 육체를 버리고 저 정신의 세계에서 살고 싶어 라는 희망들을, 그런 꿈들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대적으로 우울감으로 느껴지기도 됐다는 거죠. 영화적인 세계일 뿐인데 이런 세계에 경도되는 것은 바로 스크린 너머의 판도라 세계가 너무 리얼하게 또 생동감 있게 그리고 경험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진짜 세계인 것처럼 느껴지게, 즉 우리 그걸 현존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존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바타는 기술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도전들을 감행합니다. VFX라던가 특수효과에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을 투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3D라는 새로운 혁명을 시도합니다. 이 3D 입체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사실 3D 입체 영화의 역사는 이 아바타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1800년대 중반부터 이 사진이나 그림 등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장치들이 개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는 최초의 상업용 3D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죠. 50년대, 60년대에는 제작이 굉장히 활발했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안경을 되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안경을 쓰고 봤었어야 했고 눈의 피로도 해결되지 않았죠.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서 이 3D 입체 영화 시대는 침체기에 접어들어요. 때문에 어디서만 테마파크에서만 중단편의 영화들을 만들면서 그 명맥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아바타를 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3D 입체 영화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지만 영화만 만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이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극장이 세팅되어야 해요. 결국 아바타는 기존 2D 필름에 최적화되어 있던 영화관을 이 3D 필름을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으로 디벨롭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바타를 3D로 틀기 위해서 대부분의 멀티플렉스들이 이 3D 입체 상영관을 새로 만들었었어요. 네. 지금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극장의 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극장에서는 당연히 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라는 것이 예상이 되어야 투자가 가능하겠죠. 만약에 관객이 적게 들 거야 라고 생각되는 영화라면 당연히 이 영화를 위해서 극장에 하드웨어를 투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흐름들을 좀 정리해보면 관객은 영화를 보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 즉 스펙터클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리고 이러한 관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영화는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영화에 적용하는 그런 시도를 추구합니다. 당연히 제작비가 엄청 껑충껑충 뛰겠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작사, 투자사, 창작인들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이런 구조들 때문에 앞서서 살펴봤던 디즈니의 의견, 즉 A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영화도 제작비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100억 이상의 제작비를 투자한 영화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150억대의 제작비를 투자한 기생충은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3,100억 원을 넘었다고 해요. 박수 칠 만한 일이죠. 92회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등 4개 부분을 수상하면서 이제 한국 영화가 한류의 또 중심에 서기도 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저승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신과 함께 1편과 2편은 각각 170억 대의 금액을 들여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또 작년 말에 개봉한 영화 백두산의 경우에는 순 제작비만 260억 정도가 들였다고 해요. 마케팅비가 40억 정도 해서 한 300억 정도의 규모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300억 정도가 들게 되면 730만 명 정도가 들어야 이제 이 투자된 금액을 뽑을 수 있는 수익 분기점이 마련이 되는데, 집계에 따르면 한 800만 정도가, 820만 정도의 관객이 들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 투자 대비 수익 구조는 맞춘 거죠. 흥행에 많이 성공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들었던 제작비는 450억이라고 해요. 이제 설국열차인데 이 영화가 해외 자본으로 만들어진 영화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네, 국내 자본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고요. 물론 헐리우드 제작비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수준이겠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블록버스터급의 영화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VFX 기술에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요. 또 오픈 세트라던가 해외 로켓, 그리고 원톱 캐스팅이 아닌 멀티 캐스팅에 의한 결과로 이 제작비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블록버스터들이 실패할 경우에는 영화 산업은 자연스럽게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신과 함께처럼 프랜차이즈 영화나 검증된 배우와 시나리오가 아닌 경우에는 이 큰 금액의 제작비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평들도 있습니다. 반면 작년 최고의 흥행작이었던 이 극한직업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가 95억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4배의 매출을 올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참신한 소재와 기획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반면 블록버스터에 반하는 전략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통해서 흥행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장을 하는 학자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이 롱테일 경제학의 저자인 크리스 앤더슨인데요. 우리가 처음 봤던 B의 의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튜브에 널린 잡다한 영상들이 드라마 더 소프라노스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다. 자, 더 소프라노스가 어떤 드라마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 소프라노스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HBO에서 방영되었던 미국 드라마예요.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이탈리아 마피아의 이야기로 미국 드라마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21개의 에이미상, 5개의 골든글로브상, 그리고 미국 작가 조합이 뽑은 최고의 TV 시리즈로 뽑히기도 했어요. 이 드라마 주인공은 뉴저지 마피아의 중간 보스인 이 토니 소프라노입니다. 마피아 같이 생겼나요? 이 주인공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황 발작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제니퍼 멜피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마피아 내부의 범죄 행위를 노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죠. 그죠? 비밀로 해야 하는데. 물론 정신과 의사는 그가 마피아인지 몰라요. 그 상태로 이 상담을 하게 되죠. 아내와 2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평범한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때문에 이 마피아의 내부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면서 평범한 아버지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오는 재미가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특히 기존의 대부와 같은 마피아를 소재로 한 심각한 스토리와는 좀 다른 어떤 톤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주인공은 반사회적인 일들을 하죠. 하지만 가정에서의 그의 모습은 아내에게 쩔쩔매고 아이들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우리하고 되게 비슷한 생활을 하는 우유부단한 인간적인 면모들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훨씬 더 호응이 많았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명작 드라마 중에서도 이 소프라노스가 뽑혀요. 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제작비, 그리고 대거 등장하는 스타급의 배우들, 시리즈의 규모 등 블록버스터에 해당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작들에 비해서 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잡다한 영상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규모 면에서. 네.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 대작의 퀄리티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만들어진 이 컨텐츠들을 소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작은 규모의 컨텐츠들이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롱테일,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다라는 주장이 바로 이 B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적은 비용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승부한 대표적인 영화 두 편이 있습니다. 네, 바로 파라노말 액티비티하고 원스인데요. 이 2009년도에 우리가 상영했던 파라노말 액티비티는 페이크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을 지니고 있어요. 이 페이크 다큐라는 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찍어내는 다큐멘터리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법을 가진 극영화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블레어 위치가 있죠. 네. 이 1997년도 미국에서 영화학도 3명이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중에 실종이 돼요. 그리고 1년 후에 그들이 실종될 때까지 찍었던 이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고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상영하게 된 영화다라는 바이럴 마케팅으로 성공했던 작품이 바로 이 블레어 위치입니다. 이 파라노말 액티비티는 이 블레어 위치와 같은 페이스 다큐로 시작하는데요. 포스터에 보이는 것처럼 주인공 케이티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남자친구하고 동거를 시작하면서 남자친구는 이 케이티 주변을 맴도는 존재를 밝히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그 침실에다가 설치해 놓고 24시간 촬영을 합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첫날부터 엔딩 장면이 있는 21번째 날까지 주인공이 겪게 되는 기이하고 또 소름 돋고 뭔가 미묘한 그런 이야기가 영화에서 펼쳐져요. 이 영화는 단순히 주연 배우 딱 2명만 나오고요. 정말 가끔 이 귀신을 본다는 점성술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카메라라고는 그들을 비추는 카메라 한 대가 화면의 전부여서 정말 딱 봐도 이건 저 예산으로 촬영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제작비가 얼마였게요? 1,700만 원. 어쩌면 우리들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감독의 집에서 촬영을 했고요. 극중 배우들이 받은 금액은 1,5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해요. 파라노말 액티비티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유는 이 집을 배경으로 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공포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2007년도에 일반 상영 없이 그냥 DVD로 바로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 작품을, DVD로 출시된 이 작품을 스티븐 스필버그가 본 거죠. 그리고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하고는 100권을 얼른 삽니다. 그리고 결말 10분 분량을 새로 만들어서 2009년도에 극장에서 상영하기에 이르죠. 개봉 첫 주에는 한 미국의 13개 극장에서만, 그것도 밤 타임에, 미드나잇 타임에만 상영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온갖 매진 행렬을 기록하죠. 그래서 점차 상영관을 늘려놨고 개봉 5주차 되는 그 주에 미국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수익이 2,196억 9천만 원이라고 해요. 거의 12,890배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하고
이 제작비 대비 수익률 1위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그 흥행에는 결말이 3가지 버전이었던 것도 한몫했다고 해요. 관객들로 하여금 다른 결말을 찾아보게 하고 또 SNS에서 활발한 논의를 하게끔 만들었으니까요. 네. 이 보여드리는 URL을 타고 들어가시면 이 3가지 결말에 대해서 비교하는 영상이 있기도 합니다.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반면 원스라는 영화도 있죠. 비긴 어게인, 싱 스트리트와 같은 음악 영화의 원조격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이 OST 정도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OST Falling Slowly라는 곡은 80회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도 받았다고 해요. 네, 요 URL 타고 들어가시면 이 영화의 이 OST, 이 Falling Slowly라는 이 OST가 나오는 그 영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감독, 그리고 배우의 친구, 가족들은 이 영화에 함께 출연했고 또 제작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이글로바가 영화에 등장하는 음식도 직접 만들기도 했고요. 카니 감독의 여자친구 사진도 이 영화에서 사용했다고 해요. 예산 관계로 조명도 굉장히 축소했어야 했고 또 현장 통제도 할 수 없었고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헬드라고 하죠. 카메라 하나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그런 카메라 하나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원스의 성공 비결을 영화 자체의 순수함으로 꼽았다고 해요. 어떤 담백하고 순수한 정서를 담은 음악 영화가 관객들을 감동시켰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억 4천만 원 정도의 제작비를 들여서 촬영을 했고 총 수익만 2,700만 달러. 그러니까 138배 정도의 흥행을 보증받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많은 할리우드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굉장히 많이 퍼붓고 있지만 그게 흥행으로 이어진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저예산 영화들이 B급 명화로 평가절하되는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작품성까지 갖춰서 쏠쏠한 수익에 재미를 가져다주는 효자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영화가 없을까? 적은 비용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승부한 영화 원앙소리라는 대표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짧은 영상 함께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이 원앙소리라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는 연기파 스타가 한 명도 출연하지 않습니다. 거의 8순이 된 할아버지 한 분과 이 할아버지와 30년을 넘게 동거동락한 소 한 마리가 나와요. 사실 소는 한 1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사람으로 따지면 40살이 넘은 그런 소가 이 할아버지하고 평생을 함께 하면서 할아버지도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 못하고 소도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 못하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우정으로 담았습니다. 한 8,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3년이 넘게 만들어졌다고 하고 입소문이 나면서 관객이 300만 명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190억 정도의 규모로 매출을 올렸죠. 영화 마지막에 가면 이 할아버지가 소를 팔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팔려고 하다가 결국은 끝까지 같이 가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데려오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소가 먼저 세상을 떠나죠. 할아버지도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소가 먼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한 3, 4년 정도 있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올려주는 그런 영화이니까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정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원앙소리처럼 아주 저예산의 제작비는 아니지만 예산 대비 굉장히 효과적으로 매출을 높인 영화도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개봉했던 극한 직업인데요. 9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380억이라는 매출을 올렸어요. 거의 15배 정도의 예산 규모이죠. 네.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바로 적은 비용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승부한 영화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성공하는 영화,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검증해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B 의견의 두 번째 문제인 유튜브의 잡다한 영상들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살펴봤던 그 B 의견은 롱테일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론서에 등장하는 글이에요. 근데 이제 저 책 자체가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2006년도에 출간되었거든요. 벌써 한 15년의 시간이 흐른 거죠.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새로운 또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 문화적인 패러다임이 변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전히 2020년 오늘날에도 이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들이 잡다한 영상들이라고 폄하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이라는 것은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만 해도 인터넷에 대한 가치를 물으면 어떤 재고나 유통 비용을 줄여서 제품 가격 자체를 낮추는데 기여하는 정도로만 대답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 매장에서 사는 게 훨씬 더 가격이 낮았다는 거죠. 2000년도에 그 에릭 브린 율프슨이라는 학자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과 1999년 15개월 동안 41개 소매점과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8,500가지의 책과 CD의 가격을 분석했더니 실제로 온라인 판매가 오프라인 판매가보다 9에서 16%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생활하고 경험에 비춰봐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가치도 있죠. 앞서 넷플릭스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 이 온라인 채널은 물리적인 한계라는 게 없습니다. 기존 방송 채널이나 극장처럼 한정된 채널과 영화관과는 영화관에서는 제한된 콘텐츠를 상영하고 또 음악을 송출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인터넷은 다르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많은 콘텐츠를 저장하고 또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을 때 어떤 콘텐츠든 접하고 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는 영화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바타하고 원앙소리 보고 계시잖아요. 유명 드라마의 본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서 귀가를 한다라는 등의 뉴스는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만 해도 본방사수를 위해서 귀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때문에 시청률조차 65% 정도 되는 시청률이 막 나왔었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 시청률은 그렇지 않습니다. 10% 하면 대박난 드라마인 거죠. 본방사수의 의미조차 없어졌고 가상 공간에 언제든 선택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무한한 진열대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무한한 진열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제품 또 콘텐츠에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던 훌륭한 제품을 발견하고 또 평가하고 구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기회들을 제공하고 또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경험은 제품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가치를 갖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콘텐츠 산업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콘텐츠 산업은 어떤 누구도 어떤 콘텐츠가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을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서적, 음악, 미술, 영화, 공연, 게임 등 문화 콘텐츠 산업의 흥망성쇠는 사실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또 취향이라고 하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사랑을 받았지만 가상의 진열대에 먼지가 쌓인 채로 저장되어 있던 콘텐츠를 지금 이 순간 발견해서 끄집어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호응을 받고 뭐 그런 사례들이 바로 이 온라인 탑골공원의 음악들이라던가 가수 양준일의 등장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새길 수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가치 이외에 인터넷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또 새로운 기술에 저항이 없는 이 밀레니얼 Z세대들에게 극장은 더 이상 영화를 관람하기 위한 절대적인 창구가 아닌 것이죠. 실제로 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극장을 찾는 젊은 관객들이 줄어드는 징후가 포착이 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표했던 2018년도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극장 관객 수는 2014년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성장률이에요. 성장률이 제가 쳐서 0.8, 1.0, 마이너스 0.1, 1.3, 마이너스 1.6 거의 그 진폭이 없이 유지되거나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2019년도 PwC 보고서를 봐도 세계 극장의 202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4.39%로 저성장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인데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반면에 2020년도부터는 세계 OTT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2020년부터는 극장 시장의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OTT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방송이라던가 영화의 시장 규모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나스미디어의 2019년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OTT 시장을 주도하는 차세대 소비 주체들은 여전히 예능, 영화, 음악, 뮤직비디오, 드라마를 선호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수많은 온라인 채널들 중에 유튜브를 가장 많이 선호하죠. 그들에게는 극장보다 OTT 서비스가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밀레니얼, Z세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해요. 현재 1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세대를 밀레니얼 Z세대라고 말합니다. 이들 중에 밀레니얼 세대는 20대 중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를 말하죠. 디지털 1세대라고 일컬어져요. 이들은 노동, 가족, 여가의 균형을 추구하고 워라밸,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의 소통을 즐깁니다.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면대면으로 대하는 것보다. 반면 Z세대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초중반의 연령으로 X세대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세대예요. 이들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추구해요. 그리고 가족보다 SNS에 가치를 둡니다. 저희 아들이 생각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익명성을 선호하고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스스로 학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비주얼 이미지로 소통하죠. 네. 이 두 세대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소유보다는 경험, 공유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취향을 존중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즐기는데도 이전 세대하고는 좀 다른 방식을 취해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또 새로운 형식의 컨텐츠, 새로운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아니죠. 저하고는 달라요. 자신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또 소신껏 표현하고 친구들에게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런 문화를 이끌고 있죠. 보헤미안 랩소디를 즐기는 세대를 위해서 이 싱얼롱 상영관을 마련한 사례는 밀레니얼 Z세대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그들은 좋아하는 컨텐츠를 여러 번 반복해서 관람하는 문화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이 Z세대는 유튜브를 보고 자랐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글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이 Z세대 10명 중에 한 7명은 셀럽보다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더 좋아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10명 중에 6명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영향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보 검색도 유튜브로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소비에 대한 결정도 하고 모바일을 통해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들은 영화를 보는 매체 또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극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노트북, 아이패드 그리고 모바일을 통해서 영상을 소비하죠. 때문에 제작사나 배급사들은 VOD를 비롯해서 다양한 OTT 서비스들과 이 배급 계약을 맺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존경심을 표했던 이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작년에 아이리시맨이라는 3시간 30분 분량의 영화를 개봉했어요. 2019년 11월에 개봉했는데 극장뿐 아니라 넷플릭스에서도 약간의 시차를 둬서 한 7일 정도의 간격을 두어서 함께 개봉했습니다. 근데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이런 말을 했죠. 제발 이 영화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지 말아달라고. 왜? 대형 스크린에 걸맞은 시각적인 디테일을 살려서 촬영을 했는데 이 스마트폰과 같은 작은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신이 설계한 프로덕션 디자인을 즐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관객들은 이 거장의 요청에 굴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너무 길어가지고 3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거를 3번에 잘라서 보기도 했다고 하죠. 심지어 뭐 그 당시에는 3번에 잘라서 볼 때 어디까지 보는 게 좋아 라는 그런 기사들도 좀 SNS를 통해서 퍼지곤 했었어요. 저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 아이리시맨을 봤는데 한 4번 정도에 나눠서 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화지만 좋은 영화예요. 볼만한 영화죠. 어쨌든 스콜세지 감독의 생각과는 달리 이 시대 소비자들은 자신이 콘텐츠를 즐긴 플랫폼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사용하는 플랫폼에 맞춰서 자신의 이 소비 행태에 맞춰서 적정 시청 시간을 찾아갑니다. 넷플릭스 경우에는 사용자 70%가 넷플릭스를 이제 스마트 TV하고 연결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콘텐츠 시청에 하루 71분 정도를 소요한다고 하고요.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는 자체 제작 시리즈 같은 경우 각 에피소드를 1시간 안쪽으로 끊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례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스콜세지 감독이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이 모바일 화면에서의 1회 평균 동영상 시간은 얼마나 될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짧아야겠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모바일을 통해서 영상을 보는 평균 재생 시간은 6분 30초 정도라는 연구가 있어요. 2020년 이 메조미디어에서 연구했던 자료에 따르면 10대에서 50대까지 남녀가 선호하는 동영상 시청의 길이는 50대를 제외하고 20분 안쪽으로 잘립니다. 물론 50대도 심지어 20.9초예요. 네, 9초 때문에 함께 포함이 되지 않는 것 뿐인데요. 밀레니얼 세대, Z세대는 특히나 15분대의 영상 길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45분에서 60분 정도 되는
길이의 영상 컨텐츠는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긴 거예요. 줄여야겠죠. 이런 짧은 영상들, 숏폼이라고 부르죠. 아이고야, 네, 숏폼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상들을 주로 담는 플랫폼들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요. 뭐 틱톡, 유튜브 등의 기존 플랫폼 이외에도 신규 플랫폼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구글에서는 60초 동영상 강좌 공유 플랫폼인 텐지를 신규 플랫폼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또 음악 리믹스 기능의 15초 분량의 비디오 클립을 담은 인스타그램의 릴스도 있고요. 그리고 우아한 형제들의 띵도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차세대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퀴비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 숏폼들의 역습은 사실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플랫폼의 등장만큼이나 콘텐츠 업계에서도 이 플랫폼에 탑재 가능한 숏폼 콘텐츠들 제작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숏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72초 TV가 대표적입니다. 72초 TV는 1분 한 50초 정도 되는 초압축 드라마로 인상적인 나레이션과 리듬감 있는 편집, 그리고 일상적인 소재로 인기를 되게 많이 끌었었죠. 이후에 오구실, 태구 이야기, 신감독의 슬기로운 사생활 등 다양한 작품을 내놨지만 명확한 수익 모델을 찾기가 어려워서 난항을 겪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숏폼 시대가 열리면서 이들의 행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짧은 드라마 콘텐츠를 만들었던 기존의 경험과 노하우들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을 거잖아요. 최근에는 DXYZ,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작품으로 에이미상 숏폼 시리즈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URL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어요. 네.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 같은 것도 보면 숏폼의 형식을 잘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숏폼 유니버스 예능이라는 컨셉으로 지난 1월에 시작한 TVN 예능 프로그램도 있죠. 금요일 밤에 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되게 흥미로운 도전이었어요. 물론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종방을 했죠. 15분 길이의 각기 다른 소재 6개의 숏폼을 모아서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재별로 분리를 해서 한 5분 정도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상영했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나영석 PD의 작품이고요. 2015년에 나영석 PD는 이미 신서유기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텔레비전과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하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했던 PD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그 내용과 유튜브에서 방영되는 내용을 좀 다르게 편집해서 영상을 선보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숏폼 시대의 콘텐츠를 형식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숏폼 시대의 콘텐츠가 이 세로형의 화면을 추구하는 거, 이것도 특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영화를 배울 때만 해도 카메라를 세로로 이렇게 돌려서 찍으려고 하면 선배들한테 정말 엄청난 잔소리들을 들었거든요. 영상이라는 것은 자고로 가로가 긴 화면을 기본으로 한다. 그 앵글에 어떤 이미지라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잔소리 들었는데 오늘날에는 모바일 시대에는 이런 고정관념도 깨놓고 있습니다. 세로 라이브 이런 것들도 유행이었죠. 세로로 기준을 해서 세로 기준으로 콘텐츠를 담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6일에 넷플릭스의 대항마라고 언급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공개됩니다. 바로 모바일 전용 동영상 플랫폼인 스트리밍 플랫폼인 퀴비인데요. 이 드림웍스 출신의 제프리 카젠버그하고 이베이하고 HP를 이끌었던 맥 피트먼이 이끄는 숏폼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뭐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퀴비는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이라는 뜻을 퀵 바이트를 줄여서 만든 말이고요. 즉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스낵 사이즈의 길이의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를 짧게 이렇게 잘라내서 편집해서 여기다가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퀴비만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해서 매일 업로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퀴비가 가지는 차별화된 특징은 모바일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넷플릭스처럼 스마트 TV와 연결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작은 스콜세지가 싫어하는 그 작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들을 고민하겠죠. 창작자들은. 흥미로운 것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가로로, 세로로 어떤 방향으로 들고 있어도 이 풀스크린으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게 하는 턴 스타일 기술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턴 스타일이 단순히 전체 화면을 가로나 세로로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속의 주인공이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 관객들, 시청자가 이 스마트폰을 세로로 이렇게 들면 시청자의 스마트폰이 영화 속 주인공의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동이 되는 식으로 그런 장면들을 연출한다고 해요. 만약에 똑같은 동일한 장면에서 시청자가 스마트폰을 세로로 돌리지 않고 계속 가로로 보고 있다면 세로로 볼 때하고는 다른 장면이 연출된다는 그런 속내이기도 합니다. 즉 인터랙티브 영화나 게임의 서사 구조를 어느 정도 벤치마킹해서 이 다양한 서사 흐름을 가진 작품들을 구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기술적으로는 두 개의 다른 화면을 스트리밍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해요.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퀴비 측에서는 압축 기술 등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전송하는데 어떤 무리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실험도 하고 있어요. GPS를 이용해서 정해진 시간대에만 해당 작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포물 같은 거는 밤에 보면 더 무섭잖아요. 대낮에 모바일을 통해서 공포물 보면 하나도 안 무서울걸요? 몰입도 안 되고. 때문에 그 사용자가 있는 그 위치의 시간대를 적용해서 관람을 통제하는 거죠.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관람을 통제한다. 원래 인터넷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걸 특장점으로 하는데 오히려 그에 반하는 정책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방식의 경험을 창출하려는 그런 의도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위는 정말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일까요? 퀴비는 처음부터 유료 모델을 지향한다고 하죠. 광고 가격이 없는 가격제와 광고를 봐야 하는 가격제 두 개로 나눴고요. 그 기본 가격은 모두 다 넷플릭스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가격이 9,000원대이니까 훨씬 낮은 가격이죠. 그래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미 대형 광고주들과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금액도 이미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시간이 짧은 영상이지만 퀄리티까지 덩달아 낮은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이 점이 이제 유튜브하고 차별화되는 점이겠죠. 보도에 따르면 퀴비가 제작하는 고품질 라이트하우스 콘텐츠의 경우에는 평균 제작비가 1분에 12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분에 1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 규모는 사실 HBO에서 만들었던 왕좌의 게임에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가 짧다고 해서 싼 제작비로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퀵바이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분당 제작비가 2,001분에 2,000
5,500만 원 정도 선. 그리고 가장 저렴한 데일리 에센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분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네. 이 콘텐츠의 질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 규모의 제작비라는 건 제일 작은 것도 막 속된 말로 이제 싼 값에 막 후려친다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작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서비스 시작한 지 한 5년 이내에 2천만 명의 가입자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해요. 가능할까?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뭐 넷플릭스 기준으로 따지면 작년 4분기에 한 1억 6,700만 명의 가입자가 되었다고 하죠. 한 876만 명 정도가 한 분기에 늘었다고 하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퀴비를 생각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떤 의문이 남냐면 10분 내외에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매달 비용을 지불할까? 이런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컨텐츠 창작자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서비스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실상 유튜브 같은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의 영향으로 콘텐츠가 양적으로 무수히 많아진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누구도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어서 선보일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생겼다라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유튜브처럼 컨텐츠를 무료로 본다라는 인식을 사용자들이 갖게 되면 이 창작자들의 몸값은 자연히 점점 내려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퀴비는 크리에이터들과의 계약에서 높은 몸값을 쳐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다 크리에이터들에게 주고 있어요. 7년만 우리 퀴비에서 틀겠어 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7년이 지나면 이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을 다른 어떤 형태로 다시 만들어서 다른 그 플랫폼에서 상영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높은 제작비로 콘텐츠에 투자를 하고 그 퀄리티를 보장하고 또 저작권까지 보장하는 이런 정책들은 크리에이터들에게 환영할 만한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쇼폼과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뛰어든 OTT 시장에서 이 퀴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4월 6일날 오픈한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이번 학기 지켜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 블록버스터의 법칙과 쇼폼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과연 미래 영상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미디어의 형식, 내용,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리더가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상황의 가운데에 우리들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께서 이 차세대 영상 콘텐츠 산업 시장을 이끌어 가셔야 하잖아요. 더 많은 것을 접하고,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만들어 보는 것만이 이 앞으로의 세상에 맞서야 하는 훌륭한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저와 함께 수업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여전히 이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